외계인 너는 어디 있니? 이미 와 있는 거니? 우린 널 보고 싶다. 저 우주에 과연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엔 우리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계 생명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넓은 이 우주엔 우리밖에 없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두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만이 특별한 행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평범성의 원리입니다. 평범성의 원리엔 별다른 증거도 없이 뭔가를 특별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두 과학자는 칼 세이건과 프랭크 드레이크입니다. 유명한 대중과학서 코스모스의 저자로 유명한 칼 세이건은 외계 생명체 연구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죠. 프랭크 드레이크는 인간과 교신할 수 있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의 수요를 계산하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분은 지구만이 생명체를 품은 특별한 행성이 아니며 우주엔 수많은 지구형 행성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생명체의 등장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들이 맞물려 일어난 결과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른바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이 주장을 한 과학자는 고생물학자 피터 와드, 우주생물학자 도널드 브라우니입니다. 이들은 직접 생명체가 나타나려면 발생 확률이 희박한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만약 그런 기적이 일어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수만 광년의 거리차를 극복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가설은 이탈리아의 천재 물리학자 페르미가 1950년에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에 말했다는 이른바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당시 페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나이를 엄청 많이 먹었고 무수히 많은 항성과 지구형 행성들을 갖고 있지. 그렇다면 당연히 지적 생명체들이 널리 퍼져 있을 텐데 왜들 지구에 안 오는 거지? 희귀한 지구 가설은 이러한 페르미의 질문에 대해 저 우주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우주에서 외톨이일까요? SF 작가이자 과학자인 아서 클라크는 우주에 우리만 있든 아니든 둘 다 내겐 충격적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인류는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100년간 전파만환경 우주 탐사선 등을 통해 외계의 생명체를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외계 생명체 찾기의 허망함을 담은 영화가 2019년에 개봉된 에드 아스트라죠. 앞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탐색 범위를 넓히고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외계 생명체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깨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집니다. 최근 제가 서울의 여러 중학교를 대상으로 SF 특강을 하면서 외계 생명체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보라는 과제를 내봤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대체로 영화나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는 외계인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사람, 동물, 괴물 등의 모습이 섞인 형태죠. 특히 다리가 여럿 달린 문어 형태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눈이 여럿 달린 것도 많았습니다. 그 밖에 외계인은 없다라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외계인으로 표현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성인을 대상으로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과학자들도 외계 생명체에 대해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세티 소속 천문학자 세스 쇼스탁이 예상한 외계 지적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뇌를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선 눈, 팔과 다리가 각각 2개씩 있는 게 유리하다고 추론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과학자들은 외계의 지적 생명체의 모습이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추측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괴상하고 특이한 외계 생명체의 모습도 상상합니다. 좀 전에 학생들이 그린 대표적 외계 지적 생명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 좀 특이하게 외계 생명체를 묘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외계 생명체를 미세먼지, 코로나19 바이러스, CPU, 그리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덩이로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외계 생명체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버려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과학자들이 그 발견을 예측했거나 연구 중인 좀 유별난 외계 생명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SF 작가들이 상상한 외계 생명체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를 인간처럼 피와 살이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리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과 같은 생체는 견고하지 못할 뿐더러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로봇 같은 기계는 부품만 교체한다면 쌩쌩하게 또 영구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우주선을 타고 수백만 광년을 여행하려면 생체보단 기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생물학적 지성을 진화 단계상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는 거죠. 이런 예측이 맞는다면 저 우주엔 로봇 같은 기계들로 득실거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 E.T. 속의 외계인이 아닌 영화 트랜스포머 속의 로봇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비지구형 생명체는 지구의 생물과 다른 구성물질, 에너지원 등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살아있는 것은 모두 탄소 기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 그리고 몸을 보호하는 지방이 모두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외계엔 탄소가 아니라 규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있을지 모릅니다. 화학적 특성이 탄소와 유사한 규소는 생명 출현에 필요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 대신 수소로 호흡하는 생명체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MIT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수소만으로 미생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40억 년 전 화성에 수소를 이용해 메탄을 생산하는 미생물이 번성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 천문학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87년 미국의 어느 호수에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전기로 호흡하는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전기 세균이라 불리는 이것은 전극 2개 사이의 전기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 우주에도 이렇듯 전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플라즈마 형태로 존재하는 외계 생명체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치토비치는 플라즈마에서 무기물질로 된 복잡한 혼합물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생명체가 우주의 거대한 먼지 구름 속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그 밑엔 엄청난 규모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저 화산의 폭발이 관측되면서 생명체 존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구 해저의 열수구처럼 뜨거운 물이 있는 곳에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사는 얼음을 뚫고 수중 생명체를 찾아내는 유로파 탐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엔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떠날 예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태양계 그리고 저 외계엔 유로파처럼 수중 생명체를 품고 있을지 모를 천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SF 소설, SF 영화를 통해 무수히 많은 외계 생명체가 등장했습니다. 그 속엔 물론 과학자들이 예측한 지적 생명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 속에서 나온 외계 생명체들은 대부분 엄청난 초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에겐 마법이나 다름없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문명을 가진 존재들로 표현됩니다. 아서 C 클라크의 SF 소설 유년기의 끝에는
오버로드로 불리는 외계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지구에 나타난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감춘 채 놀라운 과학과 기술력으로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압도적인 힘 덕분에 전쟁이 사라진 지구는 오히려 평화로운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모습을 숨기는 것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결국 오버로드는 자신들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머리에 뿔이 돋아난 전형적인 악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류의 진화를 돕는 착하고 지적인 존재였습니다. 한편 그들의 배후엔 신적인 존재인 오버마인드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 소설의 작가는 이렇듯 저 외계에 마치 신과 같은 초지성체가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스티븐 백스터의 SF 연작소설 진리에는 포티노 버즈라 불리는 암흑물질로 만들어진 생물이 등장합니다. 정상 물질과 물리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암흑물질의 성질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태양의 대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 밖에 많은 작가들이 암흑물질로 된 생명체를 작품에 등장시켰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정체를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수께끼가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니스와프 레무의 SF소설 솔라리스에 등장하는 솔라리스 행성의 바다는 높은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입니다. 이 바다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 속의 인물들을 물질화시켜서 현실 속에 등장시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눈앞에 자살한 옛 연인이 불쑥 나타납니다. 바다의 이런 행위 때문에 그 외계 행성에 파견된 대원들은 모두 미치고 맙니다. 이 지적인 바다 생명체는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본 제임스 러블록의 가이아 이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1955년에 발표된 잭 퀴니의 SF소설 바디 스네처에선 외계 생명체의 모습이 끝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외계 생명체에게 은밀히 몸과 마음을 빼앗긴 채 껍데기만 남은 인간들의 모습이 섬뜩하게 묘사됩니다. 아직 신체 강탈을 안 당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낯선 존재로 변한 가족과 이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등장인물의 어마어마한 심리적 공포감이 전달되는 이 작품은 3번이나 영화화됐습니다. 그 밖에도 SF 작가들이 상상한 흥미로운 외계 생명체들이 아주 많죠. 저도 예전부터 상상해온 외계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을 때 가끔 나타나는 흰 점들입니다. 이것은 외계인들이 타고 온 아주 작은 우주선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외계 생명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계인, 너는 어디 있니? 이미 와 있는 거니? 우린 널 보고 싶다.